그 남자의 손이 제 어깨를 감쌌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너뜨린 것은 제 10년의 결혼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겹겹이 가두고 있던 그 투명한 감옥의 벽이었습니다. 초대녀 그것은 더 이상 수치스러운 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깨어나게 한 주문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관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무대의 중심이었습니다. 제 하루는 언제나 같은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6시 정확히 그 시각에 울리는 기계음이었습니다. 날카롭고 무자비한 그 소리가 어둠을 찢고 제 고막을 찔렀습니다. 고막을 뚫고 들어온 그 소리는 제 뇌 어딘가를 날카롭게 긁어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 첫 번째 울림의 눈을 떴습니다. 심장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감각과 함께였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저도 모르게 긴장했습니다. 차가운 이불 속에서 몸을 뒤척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제 남편은 단 한 번도 그 알람을 놓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소리가 울린 지 정확히 3초 뒤 그의 손이 허공을 더듬어 알람을 껐습니다. 침대 매트리스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기계처럼 상반신을 일으킬 뿐이었죠. 그의 등은 단단했지만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움직임에 맞춰 제 몸도 기계적으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발바닥이 차가운 마룻바닥에 닿았습니다. 그 냉기가 발목을 타고 종아리까지 기어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느리게 식어가는 감각. 제 하루는 늘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규칙적으로 면도기를 헹구는 소리. 그가 칫솔질을 하는 소리 모든 것이 정해진 각본처럼 흘러갔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물을 끓였습니다. 토스트 기계의 레버를 내렸습니다. 냉장고를 여는 제 손가락 마디가 시렸습니다. 모든 동작에는 아무런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아침 식탁은 언제나 완벽한 고요함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가 샤워를 마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샴푸 냄새가 났지만 그 냄새는 제게 어떤 감흥도 주지 못했습니다. 토스트가 바삭하게 부서지는 소리 그 소리만이 공간을 유일하게 채웠습니다. 그는 태블릿으로 뉴스를 넘겼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액정을 스치며 내는 아주 미세한 마찰음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커피잔을 식탁에 내려놓는 소리,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저희는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말이 없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은 우리에게서 모든 단어를 앗아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우리 사이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남편 준호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실했습니다. 예에 발랐으며 언제나 저를 존중했습니다. 네, 그는 저를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저를 원한다는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언제나 저를 통과해 제 뒤의 벽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잘 닦인 가구이거나 제자리에 놓인 장식품 같았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잠자리가 언제였는지 이제는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마치 아주 오래전에 읽다가 포기한 책의 희미한 줄거리 같았습니다. 손끝으로 만져보려 해도 바스라져 사라지는 먼지 같았습니다. 그가 출근하고 나면 텅 빈 집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무덤의 입구를 닫는 소리처럼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아주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 고여있던 차가운 공기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집안을 완벽하게 정돈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소파 위의 쿠션은 언제나 각을 맞춰 나란히 놓여 있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비뚤어진 것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싱크대에는 물방울 하나 남아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마른 행주로 마지막 물기까지 닦아냈습니다. 그 차가운 스테인리스의 감촉이 제 손바닥을 무감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먼지 한 톨 없는 이 깨끗하고 반듯한 공간 속에서 저는 마치 공기처럼 투명하게 사라져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존재가 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집의 유령이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아도 풍경은 늘 똑같았습니다. 회색 아파트 건물이 시야를 막아섰습니다. 무표정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그들의 걸음걸이에는 어떤 생기도 없었습니다. 저 역시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기묘한 무중력 상태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발이 땅에 닿아 있지 않은 느낌, 제 몸이 종이처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제 이름을 잊고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그 역할들만이 저를 증명했습니다. 제 이름 자를 입 밖으로 소리내어 부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 욕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핏기 없는 입술,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눈거울 속의 여자가 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일까?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웃는 법을 잊어버렸을까? 저는 거울 속에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 눈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 텅 빈 눈동자 안에서 제가 완전히 부서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제게는 화분 하나가 있었습니다. 결혼 초에 선물 받은 호접란이었습니다. 연분홍색 꽃잎이 참 고왔었죠. 그때는 저도 저런 고운 시절이 있었던가 기억주의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그 꽃은 3년 전에 이미 모두 졌습니다. 저는 그저 앙상한 가지만 남은 그 화분에 기계적으로 물을 주곤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요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의 물을 부었습니다. 죽지도 그렇다고 다시 피어나지도 않는 그 화분이 꼭 제 자신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차마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버리는 것은 저 자신을 버리는 행위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 앙상한 가지 끝에서 기적처럼 새순이 돋아나길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제 삶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 주기를 가슴속 아주 깊은 곳에서 애처롭게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외로웠습니다. 아니, 외로움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텅 빔이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스펀지처럼 숭숭 뚫려 버려서 어떤 것을 채워 넣어도 그저 속절없이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종류의 허기였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그런 지독한 허기였습니다.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배워보기도 했습니다. 하얀 캔버스 위에 아름다운 유화, 물감의 색채를 덧칠했습니다. 하지만 그 색채는 저의 이 차가운 공허함을 데우지는 못했습니다. 물감이 마르듯 제 감정도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베이킹 클래스에도 등록해봤습니다. 밀가루를 반죽하고 오븐에서 빵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따뜻하고 달콤한 빵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웠지만 그 냄새조차 제 가슴 속의 텅 빈 공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빵을 한 입 베어 물어도 마치 쟤를 씹는 것처럼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완벽하게 관리된 집이라는 무대 세트 안에서 행복한 아내라는 배역을 연기하는 유령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저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저조차도 제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지독한 정적을 깨뜨리는 낮은 진동이 울리기 전까지 저는 제가 그 무대에서 내려오고 싶어 한다는 것조차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주방은 물기 하나 없이 반짝였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 깊숙이 몸을 묻은 채 태블릿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 위로 액정의 차가운 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주방 식탁에 앉아 의미 없이 책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검은 잉크 자국으로만 보였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소리처럼 공간을 규칙적으로 채웠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제 심장도 저 시계처럼 아무 감정 없이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은 제 휴대폰이 아주 낮고 짧게 몸을 떨었습니다. 부르르 그 미세한 진동이 나무 식탁을 타고 제 발꿈치까지 전해졌습니다. 저는 무심코 액정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이름 3글자. 박미영. 그 이름을 본 순간 제 심장이 아주 잠깐 엇박자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저와는 정반대의 아이였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림자 속에 숨으려 했지만 이영이는 언제나 빛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과감했고 뜨거웠고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손에 넣고야 마는 그런 불꽃 같은 친구였습니다. 결혼 후에는 사는 게 바쁘다는 핑계로 몇 년간 제대로 보지 못했죠. 가끔 SNS를 통해 본 그녀는 여전히 화려하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어딘가로 훌쩍 여행을 떠나고 값비싼 와인을 마시고 언제나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부러웠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주 많이 부러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가진 그 생명력이 제가 잃어버린 그것 같아서 눈이 부셨습니다. 저는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잘 지내? 형식적인 안부였습니다. 저도 형식적으로 대답했죠. 손가락이 조금 뻣뻣하게 움직였습니다. 응, 그냥 똑같지 뭐. 너는 어때?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채팅창 상단에 입력 중이라는 표시가 떴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무언가 망설이고 있다는 뜻이겠죠. 제 심장이 이유 없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바싹 마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지수야, 혹시 아주 특별한 경험 관심 있어? 특별한 경험, 그 단어가 제 망막에 박혔습니다. 팔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벌레처럼 제 눈앞에서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거실의 남편을 흘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태블릿에 고개를 묻고 있었습니다. 이 공간에 저와 미영이 단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목을대가 아프게 움직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타자를 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특별한 경험이라니. 답장은 금방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제 예상을 훨씬, 아니,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나 사실 만나는 사람 있거든. 유부남이야. 심장이 쿵하고 갈비뼈 아래로 저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발끝에서부터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불륜 제가 가장 경멸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였습니다. 제 사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더러운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미영이가 버젓이 그것도 저에게
저는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손가락이 얼어붙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미영이의 메시지가 폭탄처럼 연달아 쏟아졌습니다. 근데 지수야, 그게 다가 아니야. 그 사람이 좀 개방적인 사람이라 우리 가끔 특별한 이벤트를 하거든.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누가 제 명치를 강하게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이냐고 되묻기도 전에 미영이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혹시 초대녀라는 거 들어봤어? 초대녀, 그 세 글자를 본 순간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뜨거운 감각이 제 뺨을 쳤습니다. 수치심이었습니다. 동시에 목을 조르는 듯한 지독한 호기심이 저를 덮쳤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할 수 있는 범주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깨끗하고 반듯한 세계와는 너무나도 다른 어둡고 축축한 세계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액정의 불빛을 보는 것조차 견딜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가슴 안에서 새 한 마리가 미친 듯이 날갯짓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빠르고 불규칙한 박동이 제 귓가를 울렸습니다. 부르 휴대폰이 다시 한번 눌었습니다. 식탁을 울리는 그 진동이 제 심장까지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미영이었습니다.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휴대폰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하고 모든 것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아니, 고요한 것은 저의 외부뿐이었습니다. 제 안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낯설게 들렸습니다. 저는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초대녀, 그 단어가 어둠 속에서 거대하게 부풀어 올라 저를 짓눌렀습니다. 더럽다, 추악하다, 미쳤어. 박미영, 저는 속으로 친구를 욕했습니다. 그런 위험한 이야기를, 그런 끔찍한 단어를 왜 하필 나에게 하는 걸까? 나를 뭘로 보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목구멍까지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를 그렇게 쉬운 여자로 본 걸까? 내 삶이 그렇게 만만해 보였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그 분노의 밑바닥에서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그래서 그게 정확히 뭔데 하고 속삭이는 또 다른 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가 두려웠습니다. 며칠을 알았습니다. 휴대폰을 켜기가 두려웠습니다. 이영에게서 또 어떤 메시지가 와 있을까봐. 그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제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까봐 두려웠습니다. 제 일상은 다시 굴러갔습니다. 알람 소리에 일어나고 토스트를 굽고 청소를 하고 앙상한 난초에 물을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제 귀에는 온통 초대녀라는 세 글자뿐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정돈된 거실이 이제는 저를 가두는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무관심이 저를 향한 잔인한 형벌처럼 다가왔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 그의 모든 무표정이 저를 질식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죽은 듯이 살고 있었잖아. 너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살아있다고 느껴본 적 있어? 마음속에 그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처음에는 속삭임이었던 것이 이제는 비명처럼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그 메시지를 무시했습니다.
아니, 무시하는 척 했습니다. 사실은 단 1분 1초도 그것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밤늦게 남편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달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저는 그 어둠 속에서 휴대폰을 켰습니다. 검은 화면에 불이 들어오고 수십 개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미영이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그 메시지들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지수야, 화났어. 미안해. 내가 너무 갑작스러웠지. 그냥 내 생각이 났어. 너도 나처럼 답답해 보였거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꿰뚫어 본 것 같았습니다. 제 완벽한 아내라는 연기 뒤에 숨겨진 저의 공허함을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억지로 강요하는 거 아니야. 그냥 이런 세계도 있다고. 내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진심이야.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그 메시지가 제 모든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X 호텔 근처 오피스텔 1704호 저녁 8시. 비밀번호는 천사. 그냥 와인이나 한잔하자고. 부담 갖지 마. 혼자 오기 무서우면 마만 만나러 와도 돼. 안 와도 괜찮아. 정말이야. 저는 그 주소와 비밀번호를 마치 뜨거운 인두를 손에 쥔 것처럼 바라보았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1704호. 그리고 천사라니, 이건 지독한 농담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안 돼. 라는 이성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쳤어. 절대 가면 안 돼. 그 문을 여는 순간 내 인생은 끝이야. 하지만 제 심장은 마치 북소리처럼 빠르고 강렬하게 쿵쿵쿵 하고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제 온몸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대학 동창 모임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해보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남편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었죠. 그는 그저 알았어. 늦지나마 하고 다시 태블릿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옷장 앞에서 아주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제 옷들은 모두 베이지색, 회색, 흰색, 죽은 색깔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옷들을 헤치고 가장 깊숙한 곳에 결혼 전 샀던 단 한 번도 입지 않았던 검은색 실크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차가운 실크의 감촉이 제 피부에 소름을 돋게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와는 다른 아주 붉은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제 입술이 마치 피를 머금은 것처럼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저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낯설고 위태롭고 그리고 아주 조금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제 발로 감옥의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금요일 밤 8시 도시의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제 뺨은 마치 불에 댄 듯 뜨거웠습니다. 심장이 목구멍 아래에서 쿵쿵 울리는 소리가 제 귓속까지 다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이영희가 알려준 오피스텔은 신도시의 화려한 네온사인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높고 통유리로 덮여 반짝이고 그리고 지독히도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거대한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빌딩에서 쏟아져 나오는 밝은 빛이 오히려 제 주변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는 것 같았습니다. 제 검은 원피스와 붉은 립스틱은 이 화려한 도시의 풍경과 어울리지 않게 초라하고 유치해 보였습니다. 마치 남의 옷을 빌려 입은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냥 돌아갈까 이 생각을 수십 번도 더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수백 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다시 안전하지만 무미건조한 저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그 깨끗한 감옥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발은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제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 건물의 자동문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유난히 크고 날카롭게 울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제 자신이 발각될 것만 같아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낯선 여자 두려움에 질려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위험한 호기심이 검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안에 그 낯선 불꽃이 두려웠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은색의 문이 제 모습을 일그러진 형태로 비추었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제멋대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의지를 벗어난 미세한 경련이었습니다. 띵 가벼운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인처럼 그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밀폐된 공간. 저는 갑자기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산소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가슴을 세게 누르는 압박감에 입을 작게 벌리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숫자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1층, 2층, 그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제 심장도 한층 한층 더 세게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10층을 넘어서자 제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제 심장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띵 17층 문이 열렸습니다. 길고 조용한 복도, 바닥에는 두꺼운 카펫이 깔려 있어 발소리를 모두 집어삼켰습니다. 그것이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은 모든 비밀을 소리 없이 애머삼키는 곳 같았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미영이가 알려준 호수를 찾았습니다. 1700일. 1700이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손끝 발끝으로 전부 쏠려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손바닥은 오히려 축축하게 땀이 났습니다. 1704 저는 그 문 앞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시간이 아주 느리게 진흙 속을 걷는 것처럼 느려진 것 같았습니다. 도어록의 검은 패드 위로 제 손가락이 망설이며 떠다녔습니다. 올라오기 전 수백 번 되뇌었던 그 번호 1004. 미영이 다음 번호라고 생각했습니다. 천사 이것은 천국으로의 초대일까? 아니면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지옥으로의 초대일까?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귀 가벼운 기계음이 울리고 이내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났습니다. 찰칵. 그 소리는 제 이성의 마지막 빗장이 완전히 풀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문을 아주 조금 밀었습니다. 기익문이 내는 마찰음이 이 조용한 복도에서 유난히 크고 신경질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누군가 쫓아올 것처럼 황급히 몸을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제 등 뒤로 문을 닫았습니다. 탁문이 닫히는 묵직하고 둔탁한 소리. 저는 이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아니, 어둡다기보다는 아늑하게 어둑했습니다. 제 집에 온 세상을 하얗게 밝히는 그런 차가운 형광등 빛이 아니었습니다. 거실 천장의 메인 조명은 꺼져 있었고
구석구석에 놓인 주황색 스탠드 조명만이 공간을 은밀하고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저를 맞이한 것은 냄새였습니다. 제 집에 늘 나던 소독약 냄새나 섬유, 유연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달콤하면서도 무거운 마치 잘 익은 와인과 낯선 향수와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열기가 뒤섞인 듯한 그런 냄새였습니다. 농밀하고 끈적한 그런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가 제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순간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현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수야. 어둠 속에서 미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거실, 창가, 커다란 벨벳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실루엣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활짝 웃고 있었죠. 그녀의 하얀 이가 주황색 조명 아래서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왔구나, 잘 왔어. 미영이는 제가 알던 미영이보다 더 빛나고 있었습니다. 몸에 딱 붙는 아주 짙은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은 짙었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듯한 여유롭고도 도발적인 그 눈빛이 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치 덫에 걸린 짐승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왜 거기 서 있어? 이리 와 앉아. 미영이가 맨발로 제게 다가와 제 손을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차가운 손을 잡는 순간 저는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파르르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소파로 이끌었습니다. 제 집의 반듯하고 딱딱한 가죽 소파가 아니었습니다. 두드러운 벨벳이었습니다. 제 몸이 그 안으로 푹 하고 잠기는 기분이었습니다. 몸이 아래로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마시다만 와인 2잔과 치즈 플래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와인 잔이 2개였습니다. 이영의 것,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의 것. 미영이가 제 시선을 눈치챘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현석 씨 잠깐 씻으러 갔어. 씻으러 갔어. 그 단어가 제 귀가를, 아니 제 머릿속을 망치처럼 때렸습니다. 온몸에 차가운 소름이 달살처럼 돋아났습니다. 저는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건 아니었습니다. 이영이와 저 단둘이 와인을 마시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그 은밀한 공간에 잘못 발을 들인 것이었습니다. 미영아, 나 그냥 갈게. 이건 좀. 제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지고 떨려 나왔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달칵, 안쪽 침실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고개조차 돌릴 수 없었습니다. 모든 감각이 등 뒤에 그 문소리에 집중되었습니다. 샤워가운을 걸친 한 남자가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고 그 자리에 멈칫했습니다. 시간이 완전히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는 미영이가 틀어놓은 나지막한 재즈 음악 소리만이 비현실적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드럼의 낮은 베이스 소리가 제 심장을 함께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얼굴을, 아니, 그 남자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저의 새로운 세계와의 되돌릴 수 없는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상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그는 마땅히 기름진 머리를 하고 있거나 노골적으로 음흉한 눈빛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런 경멸스러운 시선을 던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서 있는 그 남자는 오히려 아주
두드러운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이 40 중반쯤 되었을까.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이마가 반듯했고 느슨하게 걸친 샤워 가운 사이로 살짝 보이는 쇄골이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는 놀란 듯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아주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조롱도 비웃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손님이 와 있었군요 하는 그런 종류의 인지에 가까운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의 제숨이 목구멍에서 턱 하고 걸렸습니다. 모든 피가 심장에서부터 저 발끝으로 모조리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피부가 차가운 대리석처럼 굳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뿌리라도 내린 듯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현석 씨 인사해. 미영이가 이 어색한 아니, 이 끔찍한 정적을 너무나도 명랑한 목소리로 깼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높았고 애교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내 제일 친한 친구 지수 그리고 그녀가 저를 향해 고갯짓을 했습니다. 지수야 이쪽은 현석 씨야. 내가 말했던 그 사람. 그 단어가 제 귓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 남자가 현석이라는 그 남자가 저에게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젖은 수건을 어깨에 무심하게 둘러맨 채였습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은은한 비누 냄새와 함께 그의 설명할 수 없는 채취가 쿡 하고 끼쳐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괜히 차가운 벽에 부딪혔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현석입니다. 그가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너무나도 정중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하게 그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손을 잡아야 하나. 저 손을 잡는 순간 나는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되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머릿속이 수천 개의 조각으로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 씨,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지막하고 울림이 좋은 목소리였습니다. 제 남편은 단 한 번도 제 이름을 그렇게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 손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공중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미세한 경련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그의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단단했습니다. 제 한 10년간 잡아본 남편의 차갑고 무심했던 그 손과는 전혀 다른 감각이었습니다. 그의 열기가 제 손바닥을 통해 제 팔뚝으로 그리고 제 어깨로 뜨겁게 퍼져나갔습니다. 제 온몸의 차가운 피가 그의 열기에 다시 뜨겁게 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이 그의 손아귀 안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것을 그는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가볍게 그러나 단단하게 쥐었다 놓았습니다. 미영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와줘서 고마워요. 그 고맙다는 말이 마치 당신의 그 두려움까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그런 은밀한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바싹 마른 입술만 적셨습니다. 현석 씨는 침실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그가 사라진 그 짧은 순간 저는 간신히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의 손을 잡아버렸으니까요. 그는 편안한 면바지와 니트 차림이었습니다. 샤워 가운을 걸쳤을 때의 그 노골적인 위압감은 사라지고 오히려 잘 아는 동네의 친절한 선배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미영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미영이 아닌 제 잔에 먼저 와인을 따라 주었습니다. 붉은 와인이 크리스털 잔을 타고
맑은 소리를 내며 채워졌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말아요, 지수 씨. 그가 아까와 같은 그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미영이 친구 만나는 자리니까. 그렇지, 미영아? 미영이가 그의 어깨에 자신의 머리를 가볍게 기댔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지수 놀랐잖아. 두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된 연인처럼, 혹은 부부처럼. 아니, 저와 제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런 밀도 있는 친밀함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크게 삼켰습니다. 쓰고 떫은 와인이 목구멍을 타고 뜨겁게 흘러내렸습니다. 그제야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아주 조금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배려했습니다. 아니, 배려하는 척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현석 씨는 제게 시시콜콜한 것들을 물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저는 그냥 주부예요 하고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듯 대답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취미는 무엇인지,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그의 질문은 저라는 사람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조차도 아닌 남편이기에 더더욱 제게 그런 것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내라는 역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낯선 남자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처럼 저를 통과해서 제 뒤의 벽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제 눈동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깊은 눈동자 안에 제가 갇혀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어느새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그리다 결국 망쳐버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난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지루하고 보잘것없었습니다. 회색빛의 제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제 자신이 다시 부끄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말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추임새를 넣었습니다. 그래요, 지수 씨. 그림 한번 보고 싶은데요. 그리고 그 난초 죽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쉬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의 딱딱한 껍질을 아주 조금씩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와인을 2잔쯤 비웠을 때 제 몸이 조금 풀리고 뺨이 뜨겁게 달아올랐을 때 미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지수야, 우리 현석 씨 어때? 괜찮은 사람 같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다는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이 괜찮지 않았지만 이 남자는 이상하게도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이 모순된 감정이 저를 다시 올감했습니다. 미영이가 웃었습니다. 그녀는 현석 씨의 무릎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손으로 그의 허벅지를 쓸어 올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눈앞에서 보고 말았습니다. 제 눈동자가 그녀의 손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현석 씨는 미영이의 그런 대담한 손길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며 와인을 한 모금 천천히 마실 뿐이었습니다. 그의 목을대가 느릿하게 움직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수십 배는 무겁고 뜨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 농밀한 향수 냄새가 제 이성을 다시 마비시켰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미영이가 그런 저를 바라보며 제게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제 귓가에 닿았습니다.
그녀가 아주 작고 유혹적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수야, 우리 방으로 들어갈까? 그것이 저를 걷잡을 수 없는 곳으로 이끈 결정적인 한마디였습니다. 미영의 그 말에 제 머릿속의 모든 회로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갈까?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당장 이 소파에서 일어나 이 음탕한 냄새가 나는 아파트를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제 깨끗한 집으로, 제 차가운 남편의 곁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마치 무거운 납덩이라도 수백 개 매달린 것처럼 소파에서 한 치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벨벳 소파가 저를 늪처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세차게 저었습니다. 필사적으로. 아니야, 미영아, 난 못해. 목소리가 염소처럼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제 것 같지 않았습니다. 미영이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용광로처럼 뜨거웠습니다. 그 열기가 제 손목을 타고 팔 전체로 번져왔습니다. 괜찮아, 지수야. 아무도 너한테 강요 안 해. 그냥 옆에만 있어 줘. 내가 지켜봐 줬으면 좋겠어. 지켜봐 달라고, 그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이 되어 달라는 것. 그것은 저를 더 깊은 수치심의 나락으로 밀어 떨어뜨렸습니다. 제 뺨이 다시 화끈거렸습니다. 피가 얼굴로 모조리 쏠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우리를 지켜보던 현석 씨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일어나자 방 안의 조명이 그의 큰 몸체에 가려져 제 주변이 더 어두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미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강렬하고 끈적한 신호가 오고 갔습니다. 이영희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현석 씨가 미영이가 아닌 저를 향해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까와 같은 정중한 악수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손바닥을 하늘로 향한 그것은 이리와 하고 부르는 명백한 초대의 손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크고 따뜻했던 손바닥. 저 손을 다시 잡으면 저는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지수 씨, 그가 또다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최면을 거는 것처럼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제 고막을, 아니 제 영혼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서워할 것 없어요. 여기는 아무도 지수 씨를 비난하지 않아요. 그냥 당신이 느끼는 대로 느끼면 돼요. 아무도 나를 비난하지 않는다. 그 말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제 삶은 스스로를 비난하고 억압하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느끼는 대로 느끼라고 했습니다. 제 이성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미쳤어. 이건 죄기야. 당장 뿌리치고 도망쳐. 그 목소리가 제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제 손은 스르릉 마치 제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 손을 향해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끈적한 꿀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손이 그 공기를 가르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 손가락이 따뜻한 손바닥에 다시 닿는 순간 제 온몸으로 수천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에서 시작된 짜릿한 감각이 제 팔을 타고 어깨를 지나 심장으로 곧장 내리꽂혔습니다. 심장이 잠깐 멎었다가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처럼 쿵 하고 울려댔습니다. 그는 제 손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잡아 끌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인형처럼 그를 따라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무릎이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그의 손을 붙잡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겁니다. 미영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다른 쪽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마치 재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침실을 향해 걸었습니다. 제 발이 바닥에 닿는 감각이 없었습니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제 시야는 좁아졌습니다. 오직 저 앞에 있는 어두운 침실의 입구. 그 검은 사각형만이 보였습니다. 그 안으로 제가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침실은 거실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두꺼운 커튼이 바깥의 모든 빛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작은 무드등 하나만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이 방 안의 모든 것을 기묘한 색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 거실보다 훨씬 더 진한 와인과 향수와 그리고 땀이 섞인 듯한 그 은밀한 냄새가 제 호흡을 막았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농밀한 공기가 제 폐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가장 먼 곳 방 구석의 벽에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차가운 벽지가 제 등에 닿는 감각만이 유일한 현실 같았습니다. 미영아, 현석 씨, 제발 나는. 제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더 이상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관심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제 앞에서 방 한가운데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키스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영화에서나 보았던 그런 깊고 절박한 키스였습니다. 서로의 숨을, 서로의 영혼을 모조리 빨아들일 듯한 그런 키스였습니다. 남편과 했던 그 의무적인 입맞춤과는 차원이 다른 살아있는 무언가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그것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눈은 마치 접착제를 붙여놓은 것처럼 그 두 사람의 모습에서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제 눈동자가 뜨겁게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의 붉은 원피스 뒤의 지퍼가 현석 씨의 손에 의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찰음을 내며 내려갔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제 귓속에서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드레스가 그녀의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붉은 허물이 바닥에 웅크렸습니다. 제 숨이 멎었습니다. 정말로 단일 초간 호흡이 멈췄습니다. 제 뺨이 처질 것처럼 뜨거워졌습니다. 수치심. 혐오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끔찍한 흥분. 저는 제 몸의 감각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몸이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제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해졌습니다. 제 아랫배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미세한 떨림이 경련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아니, 어쩌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강렬한 감각이었습니다. 죽어있던 제 몸의 신경 하나하나가 강제로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미영이가 현석 씨의 품에 안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욕망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초점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작은 숨소리 같은 목소리로. 지수야, 이리 와. 저는 그 목소리를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 몸 안에 또 다른 저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그 밤 제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마치 아주 길고 지독한 꿈을 꾼 것처럼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고른 숨소리가 이 집의 정적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샤워기의 물을 가장 뜨겁게 틀어놓고 그 밑에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제 몸에서 그 낯선 오피스텔의 냄새를, 그 남자의 채취를, 미영이의 향수 냄새를 모두 씻어내고 싶었습니다. 피부가 벗겨질 것처럼 미친 듯이 몸을 문질렀습니다. 붉은 자국이 제 팔과 어깨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하지만 씻겨지지 않았습니다. 그 감각은, 그 냄새는 제 피부의 모공 하나하나에 아주 깊숙이 스며들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물줄기가 제 얼굴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그것이 물줄기인지 제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소리 없이 몸을 떨었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김없이 6시에 일어났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직전이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감각이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습니다. 토스트를 굽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태블릿을 보며 어제 동창회는 잘했어 하고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뭐 그럭저럭. 제 목소리가 어제와는 다르게 아주 낮고 가라앉아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일상은 그대로였습니다. 시계의 초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어제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앙상한 난초의 가지가 전보다 더 처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죽어가는 생명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너도 나와 똑같았다고 그렇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소파의 반듯한 쿠션이 저를 조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깨끗한 위선. 그 안에 갇혀있던 어제의 저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그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영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현석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그날 밤의 일은 정말로 저 혼자 꾼 지독한 꿈이었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그날의 기억을 잊지 못했습니다. 제 몸은 거짓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잠든 남편의 옆에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그날 밤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현석 씨의 그 크고 따뜻했던 손바닥, 제 손목을 휘어잡던 그 단단한 흰 미영의 뜨거웠던 숨결, 제 귓가에 속삭이던 그녀의 목소리 방 안을 가득 채웠던 그 농밀한 냄새의 붉은 조명 아래서 흔들리던 그들의 모습.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제 몸은 어김없이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다시 끓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아랫배 깊은 곳에서 시작된 미세한 떨림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저도 모르게 몸을 웅크렸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혐오스러웠습니다. 더럽고 추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속인 죄책감이 무거운 돌처럼 제 가슴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 감각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독한 살아있음의 감각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죄책감과 쾌감, 혐오와 갈망, 이 양립할 수 없는 두 감정이 제 안에서 서로를 찢어발기며 저를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다시 그 뜨거움 속에 저를 던지고 싶었습니다. 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부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것들부터 변했습니다. 저는 가지런히 빗어 넘기던 머리를 풀었습니다. 제 머리카락이 제 어깨를 자유롭게 덮는 감촉이 낯설었습니다. 늘 입던 베이지색, 회색의 죽은 듯한 색깔의 옷들 대신
아주 옅은 분홍색의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저는 백화점에 갔습니다. 남편 몰래 아주 자극적인 붉은색의 실크 속옷을 샀습니다. 제 돈으로 무언가를 산 것이 아주 오랜만이었습니다. 매장에서 그것을 포장하는 동안 제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마치 큰 죄라도 짓는 것처럼.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오직 저 혼자만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그 차가운 실크 속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위태로운 쾌감을 느꼈습니다. 제 피부 위에 또 다른 피부가 생긴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오피스텔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곳에 와 있는 걸까? 저도 제 자신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발길이 저절로 이곳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그 건물이 거대한 자석처럼 저를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그때 1층 로비의 유리문이 열리고 익숙한 인형이 걸어 나왔습니다. 이영이었습니다. 아니, 미영이와 현석 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웃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다정하고 행복해 보여서 제 가슴 한구석이 시큰하게 아파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들이 저를 볼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르르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심장이 정말로 다다까지 떨어졌습니다. 황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미영이었습니다.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현석 씨의 차에 타려던 미영이가 저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 현석 씨도 저를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올라와 지수야, 오늘 현석 씨도 시간 괜찮대.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 망설임은 길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달콤하고 위험한 세계에 완전히 발을 들여놓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 세계에 저를 던져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로비로 들어가 엘리베이터의 17이라는 숫자를 낭설임 없이 눌렀습니다. 두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초대녀가 아닌 방문자로서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세차게 내렸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낯이 절박한 누군가의 노크 소리처럼 방 안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 때문이었을까요? 오피스텔 안의 공기는 평소보다 훨씬 더 무겁고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어김없이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붉은 액체가 담긴 잔을 든 제 손은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지난 한 달간 저는 이 낮고 어두운 조명과 달콤하고 농밀한 향기에 완벽하게 길들여져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첫날처럼 벽에 기대앉은 관객이 아니었습니다. 미영이와 현석 씨, 그 두 사람 사이의 벨벳 소파에 아주 자연스럽게 저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산 붉은색 속옷 이야기도 남편의 무관심에 대한 이야기도 아무렇지 않게 꺼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처럼 비난도 동정도 아닌 그저 흥미롭다는 눈빛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막혀있던 제 숨이 비로소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따라 현석 씨는 유난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저를 아주 깊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나 뜨거워서 제 피부가 따끔거릴 정도였습니다.
그는 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변화를 읽고 있었습니다. 정적을 깬 것은 그였습니다. 나지막하고 울림이 좋은 목소리로 그가 말했습니다. 지수 씨 요즘 많이 예뻐졌네요. 심장이 쿵하고 갈비뼈를 세게 쳤습니다. 예뻐졌다. 결혼한 이후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하는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나는 당신의 변화를 알고 있다고, 나는 당신 안에 그 뜨거움을 보고 있다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하며 그저 와인만 한 모금 삼켰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와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미영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웃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기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지, 내가 그랬잖아. 우리 지수는 원래 예쁜 아이라고. 그동안 너무 자신을 가두고 살았던 거지. 미영이는 그렇게 말하며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습니다. 그 손길은 다정했지만 동시에 마치 저를 길들이는 주인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앉아있던 현석 씨가 제 손등 위로 그의 손을 겹쳤습니다. 크고 뜨겁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오직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와 제 귀, 가에서 미친 듯이 울리는 제 심장 소리뿐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낀 채 저는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이영의 향수 냄새와 현석 씨의 채취가 뒤섞여 제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가 제 귓가에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지수야, 이제 너도 솔직해져도 돼. 솔직해져도 된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그때 제 손을 쥐고 있던 현석 씨가 더욱 힘을 주어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더 낮고 진지해져 있었습니다. 지수 씨, 당신 뭘 원해요? 원하는 것.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지난 10년간, 아니 어쩌면 제 평생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누군가의 아내로, 며느리로 해야 하는 일과 보여야 하는 모습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 그 질문 하나가 제 안에 굳게 닫혀있던 거대한 댐의 수문을 부숴 버린 것 같았습니다. 감정의 급류가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급류에 저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심화였고 저의 몰입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관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기로 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저는 거짓말에 능숙해졌습니다. 남편에게 동창회 모임이 있다고, 문화센터, 특강이 있다고 아주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처음 거짓말을 할 때 떨리던 목소리는 이제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남편의 무관심이 이제는 고마울 지경이었습니다. 그의 무관심은 저의 완벽한 알리바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저는 그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저의 유일한 해방구였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직 지수 그 자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와인을 마시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를 탐닉했습니다. 그들의 체온, 그들의 숨결, 그들의 손길이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죽어있던 제 모든 세포가 다시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수치심은 점점 무뎌졌습니다. 아니, 수치심조차 이 강렬한 쾌감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생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핏기 없던 입술은 붉어졌고
텅 비어있던 눈동자에는 은밀한 불꽃이 어른거렸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위험하지만 살아있는 그 여자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은밀한 이중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는 차가운 집과 그들이 있는 뜨거운 오피스텔, 그 두 세계를 오가며 저는 위태로운 균형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제 손등을 적셨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낮게 울렸습니다. 이영이겠거니 했습니다. 오늘 만나자는 신호일 것입니다. 제 입가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닿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미영이가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짧은 문장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수 씨, 나 현석이에요. 현석 씨였습니다. 그가 제 개인 번호로 연락을 한 것입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미영이 몰래 우리 둘이 만날 수 있을까요? 제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액정이 깨지는 소리가 나지 않았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영이 몰래 둘이서만, 이것은 우리의 규칙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제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타일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고요한 주방을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폐가 차가운 얼음 덩어리로 변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어 단 한 방울도 흐르지 않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영이 몰래 우리 둘이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문장이 제 망막에 낙인처럼 찍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액정이 아니라 제 눈동자 안에서 그 글자들이 검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현석 씨였습니다. 그가 제 개인 번호로 연락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연락은 미영이를 통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암묵적인 규칙이었습니다. 이영이의 세계 안에서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규칙을 깨뜨린 것입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굽혔습니다. 무릎이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바닥을 짚는 손가락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의 감촉이 지독하게 선명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다행히 액정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세계는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두 개의 목소리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이건 덫이야. 이영희에 대한 배신이야.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당장 그만둬야 해. 하지만 다른 하나의 목소리가 그 비명을 비웃듯 아주 낮고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그가 너를 선택했잖아. 이영희가 아니라 너를 원하잖아. 이게 내가 정말로 원하던 게 아니었어. 그저 관객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의 주인공이 되는 것. 저는 싱크대에 몸을 기댔습니다. 차가운 스테인리스가 등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양가 감정 지독한 죄책감과 동시에 온몸의 세포를 깨우는 어둡고 강렬한 희열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가 나를 원한다, 그 사실 하나가 제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저는 그들의 세계에 속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미영이의 친구, 현석 씨의 초대녀였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저는 여전히 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저에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이영희를 제외하고 오직 저에게만. 저는 답장을 해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채팅창 위에서 망설였습니다. 몇 번이나 글자를 썼다. 지웠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미영이는 어쩌고요. 그 이성적인 단어들은 제 심장이 아니라 머리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제 심장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쿵쿵. 쿵 귓가에서 제 심장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것은 위험을 알리는 경고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돌격을 명령하는 북소리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네, 어디로 가면 될까요? 그 문장을 보내는 순간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제 발로 더 깊은 심연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시간과 장소를 보내왔습니다. X 호텔 근처의 그 오피스텔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반대편에 있는 낯선 이름의 호텔이었습니다. 이영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오직 그와 저 두 사람만을 위한 장소였습니다. 그 사실이 제 목을 바싹 조여왔습니다. 동시에 지독한 흥분이 제 척추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다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문화센터 1일 특강이 아니라 대학 동창 어머니의 장례식이라고 했습니다. 더 무겁고 더 어두운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번에도 그저 그래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무관심이 저의 가장 큰 방패였습니다. 저는 그날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그 검은색 실크 원피스를 다시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돈으로 샀던 그 붉은색 속옷을 함께 입었습니다. 그것은 저만의 전투복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지난날의 지수가 아니었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자신이 무엇을 하러 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위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는 차가운 대리석으로 덮여 있었고 공기 중에는 아주 옅은 백합향이 떠다녔습니다. 오피스텔의 그 농밀한 냄새와는 전혀 다른 깨끗하고 오히려 위압적인 냄새였습니다. 저는 안내받은 라운지 바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가장 구석진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위스키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은 채로 저를 향해 아주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이제 제가 아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그 여유로운 미소.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울렸지만 더 이상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평온함이 저를 감쌌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와 좋네요, 지수씨.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제 고막을 간지러 폈습니다. 왜 부르셨어요? 미영이 몰래. 저는 일부러 미영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이 만남의 무게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피식 웃었습니다. 미영이는 그냥 친구죠.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한쪽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영이 그렇게 그를 특별하게 이야기했는데 그에게 미영은 그저 친구였습니다. 나는 지수 씨가 궁금했어요. 그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제 옷을 뚫고 제 속살을 꿰뚫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피부가 따끔거렸습니다. 처음 본 날부터 당신 눈 속에 갇혀있는 뭔가를 봤어요. 그걸 꺼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당신 눈빛이 아주 마음에 드네요. 그의 말이 독처럼 제 안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 결핍을, 제 갈망을 정확히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10년간 보지 못했던 것을.
이 남자는 단 몇 번의 만남으로 알아챘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상하게도 수치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정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잔에 술을 따라 주었고 저는 그것을 마셨습니다. 그가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손등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그 미세한 마찰이 제 온몸에 불을 지폈습니다. 올라갈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저의 대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단둘이었습니다. 그 좁은 공간 안에서 그의 채취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미영도 남편도 세상에 그 어떤 시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남자. 그리고 저 단둘뿐이었습니다. 이 지독한 긴장감, 이 살아있음의 감각 그것이 저의 전부였습니다. 객실 문이 열리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문을 닫자마자 저를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의 몸이 제 몸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입술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키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탐닉이었고 지배였습니다. 미영과 함께일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것은 더 거칠었고 더 절박했고 더 이기적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거친 숨결에 저의 숨을 섞었습니다. 그것은 폭풍과도 같았습니다. 제 안에 갇혀있던 모든 것들이 그 순간 폭발했습니다. 10년간 억눌려 있던 영방 존재를 부정당했던 제 자신. 그 모든 것이 그와의 격렬한 행위 속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이 쾌감의 비명인지 고통의 비명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이성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오직 본능만이 남아 이 순간에 저를 내던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저는 낯선 호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커튼 틈새로 희미하게 새어들어왔습니다. 옆에는 그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그토록 뜨겁게 만들었던 남자, 저를 새롭게 깨어나게 한 남자. 그런데 그의 얼굴을 바라보는 제 가슴이 이상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그 불꽃 같던 열기는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 남자도 아니었구나. 저는 그 순간 완전한 각성을 했습니다. 현기증이 날 정도로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남편의 무관심이 저를 공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영희의 초대가 저를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현석 씨의 욕망이 저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저를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사용한 것뿐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안정적인 아내가 필요했습니다. 미영에게는 자신의 세계를 확인시켜 줄 관객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현석 씨에게는 새로운 자극, 새로운 장난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무대 위에서 주어진 역할을 연기했을 뿐입니다. 단 한 번도 제 자신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 화려하고 자극적인 세계 역시 저의 텅 빈 집과 다를 바 없는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더 뜨겁고 더 위험한 감옥 그뿐이었습니다. 제가 찾아야 할 것은 나를 뜨겁게 만들어줄 타인이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이었습니다. 온전히 내 발로 서서 내 목소리를 내는 나 자신 그것을 깨닫는 순간
제 가슴을 짓누르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지독한 허무함과 동시에 완전한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침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제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 붉은색 속옷, 그것들은 더 이상 저의 전투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잠든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각성을 위한 마지막 기폭제였을 뿐입니다. 그의 역할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객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새벽에 차가운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를 빠져나왔습니다. 호텔 문을 열고 거리로 나서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제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저는 아주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 폐부 깊숙한 곳까지 그 차가운 공기가 들어와 제 안에 마지막 남은 열기마저 모두 식혀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관객도 주인공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저 자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호텔 문을 나선 새벽 공기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제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차가운 감각이 제 정신을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벼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폐부 깊숙이 그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제 안의 마지막 뜨거운 찌꺼기까지 모두 얼어붙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도시가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하늘이 아주 옅은 푸른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뒷좌석에 몸을 기댔습니다. 차가운 유리창에 뺨을 대었습니다. 유리의 냉기가 제 피부를 뚫고 뼈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감각이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엔진의 낮은 진동이 시트를 타고 제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제 심장 박동이 그 진동과 함께 규칙적으로 느리고 단단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인 제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손톱 끝에 남아있던 어제의 흔적들이 이 흐릿한 새벽빛 속에서 유난히 선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무표정하게 스쳐 지나가는 건물들.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풍경 속의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바라보는 관찰자였습니다. 그 풍경 속 어디에도 저는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저에게 완벽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택시가 익숙한 아파트 단지 앞에 섰습니다. 10년을 살았던 곳입니다. 제 감옥이었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지불했습니다. 손길은 침착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 익숙한 숫자,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젯밤 그 오피스텔의 엘리베이터와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지금 제 심장은 고요한 호수 같았습니다. 어떤 파문도 일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삥. 문이 열리는 소리. 그 소리가 오늘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마치 처음 듣는 소리처럼 낯설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 제 집의 냄새가 저를 덮쳤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섬유 유연제 냄새, 그리고 아주 희미한 먼지 냄새, 그 깨끗하고 무미건조한 냄새가 갑자기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속이 메스꺼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잠깐 숨을 참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거실 소파에서 몸을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늘 걸치던 회색 가디건 차림이었습니다. 태블릿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그가 마시다 만 맥주 캔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를 기다린 걸까요? 아니면 그저 평소처럼 태블릿을 보다 잠이 든 것일까요? 저는 그의 잠든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제 옆에서 잠들었던 남자. 제 인생의 절반을 알고 있는 사람. 그의 얼굴에는 얕은 주름이 생겨 있었습니다. 입은 살짝 벌어져 있었고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잠깐 아주 희미하게 연민 같은 것이 가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물 위에 떨어진 잉크 한 방울처럼 아무런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제 심장은 단 한 번도 더 빨리 뛰지 않았습니다. 제 손바닥은 여전히 건조하고 차가웠습니다. 그의 무관심이 저를 여기까지 밀어붙인 것일까? 아니면 제 안의 결핍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것일까? 이제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제 삶의 배경,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실이 아니라 제가 벗어나야 할 과거였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얻은 완벽한 자유였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낡은 가방이었습니다. 가방을 열고 제 물건들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화장품 몇 개, 소금 몇 벌, 그리고 제가 산 붉은 속옷. 그것을 가장 먼저 챙겼습니다. 책 몇 권, 그게 전부였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온전한 제 것이라고는 그것뿐이었습니다. 이 집을 가득 채운 값비싼 가구와 그릇들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제 발소리가 이 고요한 집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곳에는 결혼 초에 선물 받았던 앙상한 호접란 화분이 있었습니다. 죽지도 살지도 못한 채 지난 3년간 그 자리를 지키던 그 화분. 매일 기계적으로 물을 주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화분을 집어들었습니다. 먼지가 손에 묻어났습니다. 앙상한 가지 끝을 만져보았습니다.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죽어 있었습니다. 저처럼. 저는 그것을 들고 주방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쓰레기 봉투 안에 처박았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화분이 깨지는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제 안의 마지막 미련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죽은 가지에서 기적처럼 새순이 돋아나길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씨앗이 되어 새로운 땅에 뿌리를 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에 제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수년간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옷장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10년간 저를 유령처럼 만들었던 우중충한 색의 옷들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회색 옅은 하늘색 박지수의 껍데기들. 그 옷들은 아내와 며느리라는 역할을 위한 무대 의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옷들을 모조리 꺼내 다닥으로 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그 옷걸이가 부딪히는 소리, 옷감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저는 미친 사람처럼 그것들을 끌어내렸습니다. 낯이 제 몸에 붙어있던 허물을 강제로 벗어 던지듯이 숨이 찼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소란에 남편이 잠에서 깨어 안방 문 앞에 섰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잠이 덜 깬 흐릿한 눈으로 저와 바닥에 널브러진 옷들, 그리고 열린 여행 가방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혼란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잠에 취해 있었지만
분명한 당황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손에는 가장 싫어했던 회색 니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의 발 앞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제 이름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조금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제 척추가 강철처럼 곧게 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수예요. 더 이상 당신의 아내로 살지 않을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몇 번 탈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어라 더 말하려 했지만 저는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할 말을 마쳤습니다. 저는 필요한 것만 챙긴 작은 가방 하나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을 지나쳐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붙잡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의 눈앞에 선 여자는 그가 알던 그의 아내가 아니었으니까요. 그가 알던 그 순종적이고 죽어있던 여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 그 문을 닫았습니다. 찰칵. 둔탁하고 최종적인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10년간의 제 감옥을 제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지금 저는 아주 작은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창문가에는 제가 직접 산 아주 선명한 붉은색 제라늄 화분이 놓여 있습니다. 죽은 난초 대신 매일 새로운 꽃을 피우려 애쓰는 저 작은 생명체가 좋습니다. 그 작은 꽃잎에서 강인한 생명력을 느낍니다. 매일 아침 6시가 아닌 제가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뜨겁고 진한 커피를 내려 마십니다. 남편이 마시던 그 밍밍한 커피가 아닙니다. 저는 그 씁쓸하고도 강렬한 맛이 참 좋습니다. 그 맛이 제 혀를 깨우고 제 정신을 깨웁니다. 미영이와 현석 씨에게서는 그 어떤 연락도 오지 않습니다. 제가 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됐습니다. 그들은 저를 깨우기 위한 기폭제였을 뿐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제 스스로 저를 초대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낯선 그림을 그리고 낯선 길을 걷도록 저를 초대합니다. 저는 더 이상 투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존재합니다. 아주 선명하게 뜨겁게 바로 지금 여기에 살아 있습니다. 지금 저는 저만의 작은 공간에서 늦은 아침을 맞이합니다. 창가에서 쏟아지는 햇살을 맞으며 아주 진한 커피를 마십니다.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아니요라고 대답할 겁니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기적인 선택을 통해 뒤로써 저 자신으로 숨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은 듯이 멈춰 있던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 저는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먼지 쌓인 무대 세트장 같다고 느껴진다면, 만약 당신의 영혼이 이게 아니야라고 매일 밤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면, 그때 당신의 앞에 아주 위험하지만 달콤한 초대장이 도착한다면 당신은 그 문을 열어보시겠습니까? 오늘 제 이야기에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혹은 당신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려주고 싶으시다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가장 은밀한 속삭임을 이곳에서 기다리겠습니다.